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박준호라고 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아내 서연이와 함께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죠. 큰 돈은 못 벌어도 가정을 책임진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죠. 서연이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민석 씨가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직원들도 덩달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연이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향수 냄새도 진해졌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서연이가 또 사장님과 중요한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 건설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회사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호텔에서 식사 중이라며 시끄러워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급하게 끊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서연이의 행동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기도 했어요.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문자하냐고 물으면 회사 동료들이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서연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새로운 브랜드 화장품을 사오기도 했어요. 제가 언제 샀냐고 물으니까 회사 동료들이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장품들이 하나같이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그런 비싼 선물을 할 리가 있나 싶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서연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매 관리한다며 매일 저녁 늦게까지 헬스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지려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연이의 언어 습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고 말투도 좀 더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투를 배웠냐고 물으니까 회사에서 고객 응대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변화가 이렇게 급작스러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서연이가 갑자기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1박 2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 회사 동료 중 한 명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무슨 워크숍이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도대체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서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서도 바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도 없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벨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건 기본이고 가끔 새벽에도 메시지가 와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급하게 확인하고는 혼자 웃으면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안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봤어요. 준호 씨,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서연이가 한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석 씨와 함께 할 거야.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준다며 당신과는 다르게 말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함께 하겠다니요. 서연아, 정신 좀 차리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뭔데 그러냐고 했는데 서연이는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쌓아온 게 뭐 있냐고 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전부라면서 민석 씨는 나에게 꿈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해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꿈이라고? 그게 바로 남의 남편 있는 여자랑 바람피는 거냐며 그게 꿈이냐고 소리쳤는데 서연이는 당신이 뭘 아냐며 맞받아쳤어요. 사장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좋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다며 당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이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는데 민석 씨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왔다는 거죠. 1년이 넘도록 저 혼자만 모르고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그 남자와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석 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앞으로 함께 사업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해외로 신혼여행도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류해봤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은 유부남이잖아. 그 자리를 이용해서 너를 농락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민석 씨가 부인과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그 남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상태라는 걸 말이에요. 서연이는 더 나아가서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민석 씨는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준다며 매번 깜짝 선물도 해주고 로맨틱한 데이트도 해준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런 거 한 번도 해준 적 없잖냐며 비교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가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이미 준비해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 씨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아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꾸려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준호 씨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욱 화가 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허탈했습니다. 집안이 텅 빈 것 같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쉽게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특히 서연이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양심상 견디기 힘들다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민석 씨와 서연 씨가 출장이라고 하고 함께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고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식비를 결제한 내역도 있다고 말해줬죠. 또한 회사 보안 카메라에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그 동료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도움을 준 거였어요. 사실 회사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지만 사장에게 밉보일까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연이와 민석 씨의 관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 된다며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겠다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신이 감히 우리 민석 씨한테 소송을 거냐며 비웃더라고요. 민석 씨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했어요. 심지어 소송 같은 건 돈 많으면 다 해결된다며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이에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변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서연이가 민석 씨와 함께 다녀온 여행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숙박업소 예약 기록, 항공편 예약 내역,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서연이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분명히 민석 씨와 함께 찍은 것들이 있었는데 얼굴은 가렸지만 남자의 체형이나 옷차림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민석 씨를 마주했을 때 그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민석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회사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민석 씨와 서연이가 회사에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석 씨 측 변호사가 단순한 포옹일 수도 있다고 변명했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함께 나온 레스토랑 영수증, 심지어 호텔 체크인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변명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우겼지만
왜 하나의 방을 예약했는지, 왜 개인적인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회사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어요. 두 사람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증언들이었죠. 특히 한 직원은 민석 씨가 서연이에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것도 서연이의 생일에 말이죠. 결국 민석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민석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우기던 그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판사님께서 명백한 간통 행위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민석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스캔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역 유명 건설업체 대표 기혼 여직원과 불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회사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어요. 특히 큰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회사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와 협력하기 어렵다며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번번이 탈락했어요. 회사의 주력 사업이었던 아파트 건설 분야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 거죠. 민석 씨는 급한 대로 다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죠. 평소 건설업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심지어 도박까지 손을 댔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연이은 투자 실패로 회사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인 투자에 큰 돈을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민석 씨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카지노를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잃어가며 도박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죠. 처음에는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졌을 거예요.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성실하게 일하던 핵심 인력들이 먼저 떠났죠. 남아있던 직원들도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자 회사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였던 곳이 이제는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예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협력업체들도 외상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공급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했고 하청업체들도 선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신용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서연이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우리 민석 씨는 능력 있는 분이라며 이런 위기 정도는 금방 극복할 거라고 했죠. 고급 브랜드 옷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 갈 리 없었어요. 민석 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연이에게 주던 용돈도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서연이도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의 태도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연이를 공주님처럼 대했는데 이제는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서연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자 민석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서연이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요즘 힘든데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서연이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석 씨가 스트레스 받으시는구나라며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행동은 더욱 냉담해졌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달콤한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업무상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계속 미뤘죠. 급기야 어느 날 민석 씨가 서연이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어. 내가 너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사장님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셨잖냐고 했지만 민석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했어요. 내 남편이 소송 걸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라며 나도 이제 끝이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연이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버리고 따라온 남자가 이제 자신마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사장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가정도 명예도 다 포기했다고 울먹였지만 민석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나는 강요한 적 없다며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더 잔인한 건 민석 씨가 서연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너를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었다며 그냥 재미있어서 만난 거였다고 했어요. 내가 유부녀라는 게 더 자극적이었고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만나는 게 스릴이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죠. 결국 민석 씨는 서연이를 완전히 내팽개쳤어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됐습니다. 민석 씨가 마련해줬다던 아파트도 사실은 월세였고 이제 그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된 거죠. 서연이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집에 오려고 하느냐며 문전박대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게 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장 부인 된다더니 결국 망했네. 남편 빼앗고 자기도 버림받았네.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서연이는 정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그제야 남편 준호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함께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며 매일 자책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민석 씨와 헤어진 후 서연이의 삶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불륜 스캔들 때문에 아무도 채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볼 수 없었죠. 그동안 호화롭게 살던 습관 때문에 돈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저축해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결국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서연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 박준호는 그동안 묵묵히 제 일에 충실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된 이후로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작은 인테리어 일만 하던 제가 조금씩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직원 2~3명을 둔 작은 회사를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입소문을 타며 일거리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물론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도 사업 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이와 민석 씨가 저에게 준 돈으로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새로운 장비도 사고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고객들도 저의 성실한 일처리에 만족해하며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직원들도 제가 변한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더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서연이의 처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민석 씨에게 버림받은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불륜 스캔들이 워낙 유명해진 탓에 어느 회사에서도 채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 동네는 좁아서 소문이 금세 퍼지니까 서연이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동네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월급도 적고 불안정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민석 씨와 함께 호화 생활을 하느라 다 써버렸고 보증금도 날려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결국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고급 아파트에서 브랜드 옷을 입고 살던 그녀가 이제는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옷차림도 초라해졌고 얼굴에는 생활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화장품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얼굴이 거칠어졌고 머리카락도 관리가 안 돼서 푸석푸석해졌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서연이를 목격하곤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곳저곳 구직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음식점 설거지, 청소 일 등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조차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남편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버리고 바람 피우더니 저렇게 됐네. 정말 인과응보구나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서연이도 그런 시선들을 의식해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정말 혼자가 된 거죠. 그런 삶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왜 좋은 남편을 버렸는지 말이에요. 그런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장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죠.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동네 주민이겠거니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아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단정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낡은 옷에 지친 얼굴로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고 신발도 헤어져 있었죠. 저를 발견한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나 좀 도와달라며 정말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와서 뭘 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서연이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나 정말 잘못했다며 그때 내가 미쳤었다고 했어요. 민석 씨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했는데 결국 나도 버림받았다면서요. 이제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며 제발 다시 받아달라고 했어요.
나 이제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며 매일 당신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좋은 남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다면서요. 이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걸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무시하며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 당신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비웃던 것, 그리고 1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을 하루아침에 버린 건 말이에요. 무엇보다 서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 저에게 돌아오려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다시 좋은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저를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이는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민석 씨가 날 속였다며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어리석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배신을 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서연이 없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떠난 후 3년 동안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었어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다시 불안과 의심의 나날로 돌아가야 하나요? 서연이는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그때 나랑 우리 가정을 버렸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다른 남자를 선택했잖아 라고 했죠.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 없는 삶에 만족한다고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의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했죠. 서연이는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는 뒤에서 준호 씨, 제발이라며 계속 부르짖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잠깐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서연이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진 모습을 보는 게 전혀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벤치를 확인해 보니 서연이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마 다른 곳을 찾아 떠났겠죠. 그 후로 서연이를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날 밤 일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박준호 씨가 전 부인을 차갑게 거절했다더라. 당연한 일이지 저런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주겠어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남편 버리고 민석 씨 따라가더니 꼴 좋다는 말도 있었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말도 들렸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서연이를 다시 받아줬다면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어요. 가끔 서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제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 후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민석 씨의 회사는 결국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는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 과정에서 서연이는 또다시 버림받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되찾았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고 더 큰 프로젝트에도 도전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고 거짓말에 속을 걱정도 없어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서연이는 좋을 때만 함께 하다가 힘들어지자 저를 버렸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워지자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많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아내를 믿으려고 했죠. 이제는 그런 순진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번 사연을 요약하자면 박준호는 15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온 남편이었지만 아내 서연이 회사 사장 민석 씨와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을 벌였습니다. 서연은 민석 씨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남편을 무시하며 떠났죠. 하지만 준호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준호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스캔들로 인해 민석 씨의 회사는 망했습니다. 민석 씨는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결국 서연을 차버렸습니다. 3년 후 준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서연은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준호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거절하며 서연을 외면했고 서연은 결국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비참해진 전 배우자라도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